반갑습니다, 여러분. 5주차 강의도 한 32분 정도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5주차 강의는 우리 교수계획표에 나와 있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네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화와 신학 이념 기술의 시대, 그 다음에 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시대의 핵심 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술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이버 주체와 로봇 시대로 갈 것이고, 로봇의 창세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 테크네가 기술이니까 기술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테미스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 새로운 미래가 온다.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현대까지 시대의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은, 분석, 논리, 이성,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역사라고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은 디자인, 감성, 종합,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좌뇌 중심의 세상에서 감성을 중심으로 하는 우뇌 중심의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또한 이제 핑크가 미래 인재가 가져야 되는 조건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이 필요하다. 두 번째,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를 겸비해야 된다. 우리 스토리텔링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게임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프로야구를 보려면은 그냥 이렇게 치고 달리고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치는 사람의 뭐 스토리가 있으면 몰입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롯데 팬이잖아요. 그러면 롯데 선수들에 대한 개인적인 스토리에 이해가 있어요. 그 사람이 타율이 어떻고 뭐 방어율이 어떻고 그런 개인적인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타석에 나왔을 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토리를 겸비해야 된다. 세 번째,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네 번째,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놀이도 필요하다. 호모루덴스. 여섯 번째,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안 된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이게 이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제로 우리가 이제 정보기술 사회에 살고 있다, 요 전제를 새로운 미래라고 이제 봅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신학 이념 기술인데, 최인식 교수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고대는 신화의 세계였다. 그 다음에 중세는 신학의 시대였고, 철학의 시녀라고 그러잖아요. 신학의 시녀를 철학이라고 이야기했죠, 중세는. 그 다음에 근대는 이데올로기, 이념의 시대이고, 그 다음에 현대는 테크놀로지, 기술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파워, 비트와 네트의 무시간적 결합에서 오는 이러한 디지털 파워의 크기에 따라서 헤게모니가 좌우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도나 해로웨이라고, 이 도나 해로웨이라고 이분이 쓴 선언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 사이보그를 위한 선언문인데, 여기서 도나 해로웨이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여성 철학자인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을 결합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재편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계와 유기체의 결합. 그래서 나는 여신이기보다는 차라리 사이보그이고 싶다. 우리는 이제 성모 마리아라든지 보살, 관세음 보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여성상이 있잖아요. 여성상. 근데 어머니 상이 아니라 기계와 유기체의 결합으로서 사이보그를 여성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도나 헤로의 사이보그 정치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기술은 정말 인공지능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 기술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월리엄 미첼이라고 있어요. 월리엄 미첼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이 비트의 도시라는 책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의 도시니까 여기서 다 변화예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혁명 이후의 시대를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집중해서 분산으로, 엿보기에서 나서기로, 서가, 책 있는 서가에서 서버로, 법에서 규약 조건문으로,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에서 전면 인터페이스. 지금 우리가 이제 면대면에서 인터페이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에서 머드, 다중 익명 공간이겠죠. 그 다음 사회 간섭에서 네트워크 규범으로, 유형 자산에서 지적 자산으로, 이동되는 물질에서 처리되는 정보로, 감시에서 전자중앙 감시 원형 감옥 파놉티콘으로 바뀔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합니다. 파놉티콘은 여러분 너무 잘 알지. 판이라는 것은 모두를 뜻해요. 그래서 모든 선물을 판도라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옵티콘은 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파놉티콘 이것은 원형 감시 감옥. 제레미 벤담이 이제 이야기했던 그 파놉티콘이겠죠. 자, 아무튼 이런 기술 사회에서 우리는 사이버 주체와 로봇으로 나가게 되겠죠. 사이버 주체는 바이오 아이하고 사이버 아이하고 다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시대입니다. 이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하냐면은 한스 모라벡이라고 로봇 공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의 자녀들, 마인드 칠드런. 또 하나는 로봇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그대로 로봇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인드 칠드런이라는 책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인류의 생물학적인 진화는 이미 완료되었고 미래 사회는 사람보다 수백 배 뛰어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에 의해서 지배되는 포스트 바이올로지컬 사회, 후기 생물 사회가 될 것이므로 인류의 문화는 사람의 혈육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모두 넘겨받는 기계, 곧 마음의 자녀들로 인류가 승계되고 계승되고 발전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마인드 칠드런 이야기. 로봇이 이제 마음을 물려받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물려주면 그것을 물려받은 로봇들 혹은 마음의 자녀들이 우리 인류를 계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봇은 2050년 이후에 지구의 주인은 인간에서 로봇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이제 SF 영화 같은데, 정말 이제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는 아마 이런 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호모 심비우스 공생하는 인간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모라벡 이야기가 좀 재미난 것들이 있는데, 로봇 기술의 발달 과정을 생물 진화에 비유해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세대는 2010년까지, 이때는 로봇은 도마뱀 정도의 지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2세대는 2020년이겠지. 이때는 생쥐 정도, 2030년 이때는 원숭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2040년 정도 이때는 원숭이보다는 한 30배가 나은 존재. 그리고 2050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로봇이 인류의 마음을 이어받은 마인드 칠드런이 이제 등장해 가지고 인류를 추월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참 이제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이제 모라백이 이제 4가지 정도 들고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제가 이제 이 칠판에 다 쓰기는 못해 가지고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라백이 이렇게 변화되는 근거, 로봇의 진화의 근거를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급격하게 빨라진 컴퓨터 정보 처리 속도. 그죠? 엄청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인간의 뇌를 컴퓨터 칩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인간의 뇌를 컴퓨터 칩으로 USB 꼽는 것처럼. 셋째, 분자생물학과 뇌과학의 발달. 분자생물학과 뇌과학의 발달. 이게 2개가 이제 같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지점들이 오지 않을까. 로봇이 냄새를 맡고 느낄 수 있으며 말하고 추론하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죠. 지금까지 과학기술로는 벌레 정도의 감각은 로봇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로봇은 인간의 능력까지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4번째 마지막으로 인간의 신비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 망막의 정보 처리 속도 같은 것이었는데 컴퓨터는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 처리 속도와 지각 능력, 감각 능력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런 것이 문제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고, 하나만 더 또 이야기를 하면은 피터 벤틀리라고, 이 사람 책은 디지털 생물학이란 책이에요. 디지털 생물학이란 책인데 아유 참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 벤틀리에 의하면 미래의 디지털 기술이 생명의 특성을 모방해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가령 생물처럼 번식하고 다양하게 개체 변이를 일으키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 자녀를 생산한다는 말입니다. 로봇이 자기와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생산한다는 말이에요. 생물처럼 번식하고 개체 변이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디지털 공학과 생물학이 컴퓨터와 생물체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띠는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이 디지털 형태의 의미소, 밈을 이 밈이 자체 복제를 넘어서 진화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자연계에서 생명체가 거듭해왔던 진화의 형태와 흡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 생물학적으로 DNA가 이 자기 복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후손을 남기잖아요. 번식을 하잖아요. 로봇도 디지털 생물학이니까 로봇도 번식하고 그 다음에 개체 변이를 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이버 주체와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에 대해서 인류의 마음을 이어받기도 하고 생물처럼 번식하기도 하고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철학과 윤리는 이제 모두 다 이 로봇을 배제하고는 얘기할 수 없다. 우리 인간과 환경의 이해는 이 로봇을 배제하고는 말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우리 조금 쉬었다가 3번,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